가끔 역사를 보면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마치 데자뷰처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거의 8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두 번의 거대한 금융 붕괴, 바로 1929년과 2008년의 이야기죠. 지금 보시는 이 두 장면이 우리가 파헤쳐볼 역사의 평행 이론입니다. 왼쪽은 1929년 은행에서 어떻게든 돈을 찾으려고 몰려든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은 2008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뿌리째 흔들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시대는 달라도 저 두 장면에서 느껴지는 그 공포와 불안감은 정말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 두 사건, 정말 그냥 시대만 다른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일까요? 아니면 겉보기엔 비슷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부해보죠. 두 위기는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데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설계도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공통된 청사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재앙의 시작은 바로 부동산이었어요. 1920년대에는 농촌 땅 투기가 문제였고 2000년대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시한폭탄이 터졌죠. 두 시대 모두 공통적으로 대출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투기를 부추겼고 결국 그 거품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 바로 과도한 빚, 즉 레버리지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죠? 1920년대 은행 대출이 GDP의 70%에 달했는데 2000년대에는 무려 85%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빚은 언제나 위기의 그림자였습니다. 자, 그럼 위기 이후의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어땠을까요? 이제부터는 두 붕괴가 남긴 상처를 직접 비교해 볼 텐데요. 데이터를 보면 그 규모의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극적인 차이는 역시 실업률입니다. 대공황 당시에는요, 미국인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25%. 이 숫자는 그냥 경제 위기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죠. 반면에 2008년에는 6.7%. 물론 이것도 심각한 수치지만 대공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럼 부의 파괴 규모는 어땠을까요? 1929년 이후 3년 동안 주식시장은 무려 89%나 폭락했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이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말이죠. 전체 하락률만 보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붕괴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됐는지를 보면 두 위기가 또다시 닮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GDP 감소폭, 파산한 은행수, 세계 무역 위축 규모, 모든 면에서 1929년의 충격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나라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이 사라지고 은행 시스템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세계 교역로는 사실상 끊겨버렸으니까요. 이런 차가운 데이터 뒤에는 결국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1930년대 도시를 가득 메웠던 빵 배급줄, 그리고 2008년 이후 여기저기 나붙었던 주택 압류 딱지, 각 시대를 상징하는 고통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이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1929년 위기가 터진 후 당시 정책 담당자들은 무려 2년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치명적이었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무려 9,000개의 은행이 문을 닫은 후에야 부랴부랴 예금자 보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늦은 대응이었던 거죠. 하지만 2008년에는 달랐습니다. 대공황이라는 뼈아픈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책 당국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구제금융, 바로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 탈프를 아주 신속하게 승인했습니다. 그 규모의 차이가 이 차트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2008년에는 탑 같은 부실 자산 매입은 물론이고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내는 양적 완화, 즉 QE까지 동원해서 193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막대한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죠. 바로 이 신속하고 강력한 개입이 대공황의 재현을 막은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거의 교훈,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주 최근이죠. 2023년에 터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험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요, 기술이 뱅크런이라는 공포의 본질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1929년에는 은행 창구에 직접 가야 했으니까 돈을 빼는데 며칠이 걸렸죠. 2008년에는 온라인 뱅킹 덕분에 몇 시간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2023년에는요. 스마트폰 앱과 소셜미디어를 타고 단 몇 초 만에 수십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42억 달러가 인출됐어요. 공포가 퍼지는 속도가 이제 빛의 속도가 된 겁니다. 하지만 대응의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규제 당국은 곧바로 2008년의 작전 계획을 꺼내들었죠. 사태가 터진 지 단 48시간 만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해서 위기가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걸 막아냈습니다. 바로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운 교훈 덕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역사적 사건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네요. 시장이 과열되고 거품이 끼고 결국 공포에 휩싸이는 인간의 심리적 패턴은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바로 우리의 대응, 즉 정책적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위기의 패턴은 마치 메아리처럼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1929년에 방관은 대공황을 낳았고 2008년의 적극적인 개입은 최악의 상황을 막았습니다. 결국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답안지를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